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첩첩산 중 깊은 골짜기를 따라 맑은 물이 흐르고 사계절 내내 바람 소리가 끊이지 않는 고즈넉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어귀에는 기와가 얹어진 번듯한 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곳은 학식 높고 성품이 대나무처럼 곧기로 소문난 강선비의 집이었습니다. 강선비는 젊은 시절 사랑하던 아내를 병으로 먼저 떠나보내고 어린 아들 선우와 단둘이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으나 집안의 대소사를 챙기고 어린 아들을 보살필 안 사람이 필요하다는 주위의 간곡한 권유에 못 이겨 이웃 마을의 정란이라는 여인을 새 부인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란은 본래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곱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성품을 지닌 여인이었으며 그녀에게도 이미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얻은 동이라는 어린 아들이 하나 딸려 있었습니다. 정란이 강선비의 집에 들어와 살림을 맡기 시작한 첫날부터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채운 생각은 오로지 전처가 남긴 아들 선호를 어떻게 하면 친자식처럼, 아니 친자식보다 더 귀하게 키울 것인가 하는 걱정과 다짐뿐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을의 계모라고 하면 색안경을 끼고 보며 팥쥐 엄마처럼 전처 자식을 구박할 것이라 수군대는 것을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란은 자신의 뱃속으로 낳은 친아들 동이보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선호에게 더 깊은 정성을 쏟기로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부엌 조왕신에게 정화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선호도련님이 어미 잃은 서름을 잊고 구김살 없이 자라게 해주십시오 하며 간절히 기도를 올리곤 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면 정란은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는데 그녀의 하루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밥을 짓는 일로 시작되었습니다. 밥을 지을 때도 정란은 솥을 두 개로 나누어 걸었는데 하나는 윤기가 흐르는 하얀 쌀밥을 짓는 작은 솥이었고 다른 하나는 거친 보리가 태반인 잡곡밥을 짓는 큰 솥이었습니다. 하얀 쌀밥은 당연히 가장인 강선비와 전처 자식인 선호의 밥상에 올리기 위함이었고 거칠고 목이 매는 보리밥은 자신과 친아들 동이가 먹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린 동이가 철없이 어머니, 나도 형처럼 하얀 쌀밥이 먹고 싶어요 라고 투정을 부릴 때면 정란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팠지만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형은 몸이 약하고 귀한 공부를 하는 분이니 좋은 것을 먹어야 하고 너는 튼튼하니 거친 밥을 먹어도 괜찮다라며 아들을 달래곤 했습니다. 반찬을 만들 때에도 정란의 차별 아닌 차별은 계속되었는데 생선을 한 마리 구워도 살이 통통하고 가시가 없는 몸통 부분은 정성스럽게 발라 선호의 밥숟가락 위에 얹어주었습니다. 반면 머리와 꼬리 그리고 살점이 거의 없는 뼈 부분은 자신과 동의의 차지였는데 그녀는 행여나 선호가 눈치채고 마음 불편해할까봐 부엌 구석에 서서 급하게 끼니를 때우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고기를 볶아도 가장 연하고 맛있는 부위는 선호의 밥상으로 갔고 질기고 맛없는 부위만이 동이의 밥그릇에 담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란의 이런 모습을 보며 세상에 저런 계모가 어디 있나 친자식을 저리 홀대하고 의붓자식을 상전 모시듯 하니 천사표가 따로 없다며 혀를 내두르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속마음이 저럴까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옷을 지어 입히는 일에서도 정란의 정성은 유별났는데 선호에게는 장날에 나가 가장 비싸고 부드러운 명주천을 끊어다가 밤을 새워가며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도포를 지어 입혔습니다. 반면에 동이에게는 선호가 입다가 작아진 옷을 대충 기워 입히거나 거친 무명천으로 투박하게 만든 옷을 입히곤 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선호의 방에는 솜을 두툼하게 넣은 비단 이불을 깔아주고 아랫목이 절절 끓도록 장작을 넉넉히 떼주었지만 동이의 방에는 얇은 테이블 하나에 냉기만 겨우 가실 정도의 군부를 지펴줄 뿐이었습니다. 정란은 혹여라도 사람들이 자신을 두고 제 자식만 감싸고 돈다라고 손가락질할까봐 오히려 동이에게 더 매정하게 굴며 선호를 챙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난의 이런 눈물겨운 노력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선우의 다친 마음은 좀처럼 열릴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우는 어린 나이였지만 친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쳐 있었고 어느 날 갑자기 들어와 어머니의 자리를 차지한 정난을 경계하고 멀리했습니다. 정난이 정성스레 차려준 밥상을 받고도 맛이 없다며 숟가락을 놓기 일쑤였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선우를 위해 정난이 간식을 만들어 들어가면 자는 척하며 등을 돌리고 눕곤 했습니다. 선우의 차가운 태도에 정난은 부엌 뒤편 어두운 곳에서 남몰래 눈물을 훔치는 날이 많았지만 강선비나 동희 앞에서는 절대 내색하지 않고 늘 환한 미소로 집안 분위기를 밝게 하려 애썼습니다. 강선비는 그런 아내의 노고를 모르지 않았기에 늘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아들 선호의 마음을 억지로 돌릴 수는 없다는 생각에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가끔 정난에게 부인 너무 애쓰지 마시오. 아이들도 크면 다 어미의 깊은 뜻을 알게 될 것이오. 라고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정난은 고개를 저으며 아닙니다. 제가 더 부족해서 도련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할 뿐이었습니다. 강선비는 정난이 친아들 동희를 엄하게 대하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짠해져서 몰래 동희를 불러다가 사탕을 쥐어주거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곤 했는데 이는 정난이 알면 엄하게 교육하는 데 방해가 된다며 질색할 일이었기에 비밀리에 행해지곤 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산과 들에 진달래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는 봄이 왔지만 강선빈의 집안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선호가 친구들과 냇가에서 놀다가 발을 헛디뎌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소식을 들은 정난은 하던 일을 팽개치고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냇가로 달려갔습니다. 물에 젖어 파랗게 질린 선호를 업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난은 자신의 체온으로 아이를 데우려 안간힘을 썼고 집에 도착해서는 마른 수건으로 아이의 몸을 닦이고 뜨끈한 아랫목에 뉘어 밤새도록 곁을 지켰습니다. 열이 펄펄 끓는 선호의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며 정난은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가여운 우리 도련님 어찌할꼬 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날 밤 동희 또한 밖에서 놀다가 무릎이 까져 피가 흐르는 상처를 입고 들어왔지만 정난은 선호를 간호하느라 정신이 없어 동희의 상처를 제대로 봐주지 못했습니다. 동희는 엄마가 형만 쳐다보고 있자 서러운 마음에 울음을 터뜨렸지만 정난은 오히려 형이 아파서 누워있는데 시끄럽게 운다며 동희를 밖으로 내쫓듯 나무랐습니다. 문 밖으로 쫓겨난 동희는 마루 끝에 쭈그리고 앉아 훌쩍였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집안의 늙은 하인조차 마님도 너무하시지. 친자식이 저리 서럽게 우는데 눈길 한번 안 주시다니 하며 혀를 찼습니다. 정난의 마음인들 오죽했겠습니까마는 그녀는 지금 당장 아픈 선호를 살리는 것이 급선무였고 무엇보다 선호에게 자신이 친어머니 못지않게 그를 사랑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싶었던 간절함이 컸던 것입니다. 선호는 며칠을 앓다가 정난의 극진한 간호 덕분에 자리를 털고 일어났지만 여전히 정난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을 뜨자마자 찾은 것은 정난이 아닌 돌아가신 친어머니의 유품인 옥놀이개였습니다. 선호는 베개 밑에 넣어두었던 옥놀이개를 꺼내 손에 꼭 쥐고는 벽을 향해 돌아 누워 버렸는데 정난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돌아와 식은 밥 한 덩이를 물에 말아 넘기며 언젠가는 자신의 진심이 통할 날이 올 것이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노력과는 달리 집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갔고 이는 앞으로 닥쳐올 더 큰 시련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마을 우물가는 아낙네들의 수다로 늘 시끌벅적한 곳이었는데 정난에 대한 이야기는 단골 소재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독한 년, 제 자식 잡는 년이라며 욕을 했고 어떤 이들은 그래도 전실 자식한테 그리하기 쉽지 않다며 칭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난은 물을 기르러 갈 때마다 쏟아지는 시선과
수군거림을 애써 외면하며 묵묵히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은 무거운 물동이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편견과 싸워야 하는 고단한 삶의 무게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집에 돌아와 장독대에 물을 부으며 이 물이 넘치듯 자신의 정성도 언젠가는 선호의 마음에 가득 차서 넘쳐 흐르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선비가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떠나게 되면서 집안에는 정난과 두 아이만 남게 되었습니다. 가장이 자리를 비운 집안은 더욱 적막감이 감돌았고 정난은 혹시라도 강선비가 없는 동안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노심초사하며 더욱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아이들의 잠자리를 살피느라 잠시도 편히 쉴 틈이 없었습니다. 선호는 아버지가 안 계신 틈을 타 공부를 게을리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기 시작했는데 정나는 그런 선호를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따뜻한 밥을 차려주며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선호의 허전함을 채워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동희는 형 선호가 공부를 하지 않고 노는 모습을 보며 부러워하기도 하고 어머니가 형만 챙기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엄마, 나도 형처럼 놀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어. 동희의 투정에 정나는 너는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 엄마를 호강시켜줘야지. 형은 지금 마음이 힘들어서 그러는 거야. 라며 타일렀습니다. 어린 동희는 엄마의 말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엄마의 눈에 고인 물기를 보며 더 이상 보채지 않고 조용히 마당 한 구석에서 흙장난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나는 그런 동희의 뒷모습을 보며 미안함에 가슴을 쳤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여기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여름 장마가 시작되어 며칠째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던 날 선호는 방 안에 틀어박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습하고 눅눅한 날씨 탓인지 선호의 기분은 더욱 가라앉아 있었고 정난이 가져다 준 간식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정난은 젖은 빨래를 말리기 위해 방 안에 화로를 들여놓고 젖은 옷을 일일이 손으로 짜서 널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물에 불어터지고 거칠어졌지만 선호가 입을 옷만큼은 빳빳하게 다림질하여 개어놓았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때리는 소리에 묻혀 정난의 한숨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비처럼 굵은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이웃 마을에 사는 칠성내라는 여인이 강선빈의 집에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칠성내는 입이 가볍고 남의 말을 옮기기를 좋아하는 성격으로 유명했는데 그녀는 강선비가 없는 틈을 타 정난에게 접근하여 이런저런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유, 새 사람이 들어와서 고생이 많네. 전실 자식 키우기가 어디 쉬운가. 그래도 친아들 챙길 건 챙겨야지. 나중에 후회해. 칠성내의 말은 정난을 위하는 척했지만 그 속에는 정난과 선호 사이를 이간질하고 집안 분란을 일으키려는 묘한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정난은 칠성내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려 했지만 자꾸만 귀에 맴도는 불길한 말들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난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다가 실수로 그릇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소리에 놀라 달려 나온 선호는 깨진 그릇 조각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조심 좀 하시지 그러세요. 아버지가 아끼시는 그릇인데. 선호의 차가운 말에 정난은 당황하여 미안하다, 도련님. 내가 손이 미끄러워서 그만. 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선호는 혀를 차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정난은 깨진 그릇 조각을 치우며 자신의 마음도 산산조각이 난 것 같은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선호에게는 그저 남일 뿐이라는 생각에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밤이 깊어 주위가 고요해지자 정난은 마루에 앉아 달을 쳐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강선비가 돌아오려면 아직도 보름이나 더 있어야 하는데 그동안 별일 없이 집안을 잘 건사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녀는 하늘에 떠 있는 달에게 빌었습니다. 달님, 제발 제 진심이 도련님에게 닿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동이 불쌍한 내 새끼도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정난의 기도는 바람을 타고 밤하늘로 퍼져나갔지만 대답 없는 메아리처럼 공허하게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집안을 감싸고 있는 어둠은 마치 정난의 앞날을 예고하듯 짙고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난은 자신의 뼈를 깎는 노력으로 가정을 지키려 애썼지만 집안의 평화는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 위태로웠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강선빈의 집이었지만 그 안에는 풀리지 않은 오해와 갈등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고 칠성내라는 불청객의 등장은 그 갈등의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가올 겨울의 매서운 추위보다 더 혹독한 시련이 정난을 기다리고 있음을,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임을 아직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문풍지를 흔들며 우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슬픈 울음소리처럼 들리는 밤이었습니다. 계절의 시계바늘이 어느덧 늦가을을 지나 겨울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을 무렵 마을을 감싸고 도는 바람 끝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매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추수를 끝낸 들판은 황량하게 비어 있었고 사람들의 옷깃은 점점 더 두껍게 여며졌지만 강선빈의 집 담장 안으로 불어오는 바람은 계절의 추위보다 더 차갑고 시린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강선비가 한양으로 떠난 뒤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하며 안팎을 살피던 정난의 하루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그녀의 등 뒤로 꽂히는 시선들이 예전과는 사뭇 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단순한 기분 탓만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알 수 없는 소문이 안개처럼 피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 소문의 진원지는 다름 아닌 이웃집 칠성내였습니다. 칠성내는 평소에도 남의 집 숟가락 개수까지 알아야 직성이 풀리는 성미였는데 가장이 없는 강선빈의 집은 그녀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구경거리이자 이야기 소재였던 것입니다. 어느 날 오후 칠성내는 콩을 볶을 때 쓸 솥뚜껑을 빌린다는 핑계로 강선빈의 부엌 문지방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정난은 마침 저녁 준비에 한창이었는데 아궁이 앞에는 언제나처럼 두 개의 솥이 나란히 걸려 김을 모락모락 피워 올리고 있었습니다. 칠성내는 특유의 뱀 같은 눈초리로 부엌 구석구석을 훑어보더니 짐짓 친한 척하며 솥뚜껑을 열어보려고 시도했습니다. 정난이 황급히 아유, 형님, 그건 아직 뜸이 덜 들었어요라며 말렸지만 칠성내의 재빠른 손놀림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작은 솥뚜껑이 열리자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하얀 쌀밥이 드러났고 칠성내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세상에, 임금님 수라상에나 오를 법한 쌀밥이네 하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칠성내의 시선은 이내 옆에 걸린 큰 솥으로 옮겨갔고 그녀가 제멋대로 뚜껑을 열었을 때 그 안에는 거무튀튀한 보리밥과 시래기가 뒤섞인 거친 밥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정난은 민망한 듯 고개를 숙이며 그건 저랑 동이가 먹을 밥입니다라고 조그맣게 대답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전처 자식을 위해 귀한 쌀밥을 양보하고 자신은 거친 밥을 먹는 정난의 희생에 감동했겠지만 심사가 뒤틀린 칠성내의 머릿속에서는 전혀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독한 여편네. 남들 보라고 쇼를 하는구먼. 제 뱃속으로 낳은 자식한테 저런 개밥을 주면서까지 양반댁 마님 소리를 듣고 싶나? 하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칠성내는 겉으로는 아이고 동이 어미가 생보살이네 보살이야라고 치켜 세웠지만 그 목소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칠성내는 입이 간질거려 참을 수가 없었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물동이를 이고 마을 우물가로 달려나갔습니다. 우물가에는 마침 아침밥을 짓기 위해 물을 기르러 나온 마을 안악들이 모여 있었는데 칠성내는 기다렸다는 듯이 목소리를 낮추며 은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예, 다들 그거 알아? 강선빈의 세 사람 말이야. 아주 여우가 따로 없더라니까. 안악들이 귀를 쫑긋 세우며 모여들자
칠성내는 침을 튀겨가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어제 그 집 부엌을 봤는데 글쎄 전실 자식 밥그릇에는 기름진 쌀밥을 고봉으로 퍼담고 지 새끼한테는 다 썩은 보리밥을 주더라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니? 겉으로는 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분명해.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지만 칠성내의 그럴싸한 모함은 순진한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뿌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머, 정말 자기 자식을 굶기면서까지. 그건 좀 이상하네. 혹시 전실 자식한테 잘해주는 척해서 강선비 마음을 산 다음에 나중에 집문서라도 가로채려는 거 아냐? 맞아. 원래 너무 지나치게 잘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법이야. 말은 발이 달린 듯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내용은 점점 더 부풀려져 정나는 어느새 천사표 계모에서 속을 알 수 없는 음흉한 여자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정난이 지나갈 때면 수군거리다가도 그녀가 다가오면 입을 다물고 묘한 눈빛으로 흘겨보곤 했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바람을 타고 담장을 넘어 어린 선호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서당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던 선호는 동네 아이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야, 너네 새엄마가 너한테 쌀밥 주는 게 너 살찌워서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래. 아냐, 너 바보 만들어서 멍청하게 키우려고 그러는 거래. 아이들의 철없는 놀림이었지만 어머니를 잃고 마음 붙일 곳 없이 예민해져 있던 선호에게는 비수처럼 꽂히는 말이었습니다. 선호는 주먹을 꽉 쥐고 집으로 뛰어왔지만 그날 저녁 밥상 앞에 앉았을 때 정난이 내어온 하얀 쌀밥이 예전처럼 고맙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선호는 숟가락을 들어 밥을 뜨려다가 칠성내와 아이들의 말이 떠올라 멈칫했습니다. 정난이 도련님, 왜 그러십니까? 어디 편찮으십니까? 하고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선호는 대답 대신 밥그릇을 옆으로 밀어버리고는 입맛이 없습니다라며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정난은 선호가 그저 컨디션이 좋지 않은가 보다 생각하고 밤새 정성껏 죽을 쑤어 방문 앞에 놓아두었지만 다음 날 아침 그 죽은 손도 대지 않은 채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정난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선호의 냉담함에 가슴이 타들어갔지만 혹여 자신이 부족해서 그런가 싶어 더욱더 헌신적으로 선호를 챙기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선호는 정난의 친절을 가식으로 오해하며 마음의 문을 더욱 굳게 닫아 걸었습니다. 한편 정난의 친아들 동희 역시 마을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고 들어와 울상을 짓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동희야, 너희 엄마는 너보다 선호 형을 더 좋아한다며 너는 주워온 자식이라며 아이들의 말에 상처받은 동희는 정난에게 달려와 엄마, 나 진짜 엄마 아들 맞아? 왜 나한테는 맛없는 밥만 주고 형한테만 맛있는 거죠? 하며 떼를 썼습니다. 정난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팠지만 동희를 품에 안고 그런 말 듣지 마라. 엄마는 너를 제일 사랑한다. 하지만 형은 엄마가 없잖니. 우리가 더 잘해줘야 하는 거야. 라며 눈물로 달랬습니다. 그러나 어린 동희에게 엄마의 깊은 뜻은 너무나 어렵고 서운하기만 한 현실이었습니다. 마을에는 왕 할머니라고 불리는 나이 지긋하고 지혜로운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마을의 대소사를 꿰뚫어보고 사람들의 잘잘못을 엄하게 꾸짖기로 유명했습니다. 왕 할머니는 칠성내가 우물가에서 정난을 헐뜯고 다닌다는 소식을 듣고는 혀를 차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느 날 왕 할머니는 칠성내를 길에서 마주치자 지팡이로 땅을 쿵쿵 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복의 칠성내, 혀는 몸을 베는 칼이 될 수도 있어. 남의 속사정을 겉만 보고 함부로 짓거리다가는 나중에 천벌을 받을 게야. 그 세 사람이 얼마나 지극정성인지 자네 눈에는 안 보이나? 하지만 칠성내는 왕할머니의 충고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아이고 할머니도 참 제가 없는 말 지어냈나요? 눈에 보이는 걸 말했을 뿐이에요. 라며 콧방귀를 뀌고 돌아섰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첫눈이 내릴 기미가 보이자
정나는 아이들의 겨울옷을 짓느라 밤마다 호롱불 아래서 바느질에 매달렸습니다. 그녀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전처의 비단 치마를 꺼내어 조심스럽게 가위질을 하고 솜을 두툼하게 넣어 선호의 배자를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옷을 짓는 것도 아니고 친자식 동희의 옷도 아닌 오로지 선호를 위한 옷이었습니다. 동희에게는 남은 천조각을 이어붙여 조끼를 하나 만들어 주었을 뿐이었습니다. 정나는 다 지어진 고운 비단 배자를 보며 선호가 이것을 입고 따뜻하게 겨울을 날 모습을 상상하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손가락 끝은 바늘에 찔려 붉은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며칠 뒤 드디어 강선비가 한양에서 돌아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과거 시험의 결과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가장이 돌아온다는 소식에 집안은 모처럼 활기를 띠는 듯했습니다. 정나는 남편을 맞이하기 위해 집 안팎을 말끔히 청소하고 귀한 손님이 올 때나 내놓는 술과 안주를 준비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칠성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또다시 마을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강선비가 오면 그 여편네의 실체가 드러날 거야. 그동안 선호 도련님 구박한 거랑 집안 살림 빼돌린 거랑 다 들통나겠지. 칠성내의 악담은 마치 저주처럼 마을 사람들의 입을 타고 돌아다녔고 강선비가 마을 어귀에 들어서기도 전에 이미 그의 집에는 보이지 않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해질녘이 되어 강선비가 대문을 들어서자 정나는 버선발로 뛰어나가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서방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난의 목소리는 반가움에 떨렸지만 강선비의 표정은 어딘지 모르게 굳어 있었습니다. 마을로 들어오는 길에 이미 사람들로부터 묘한 눈초리와 수군거림을 느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칠성내가 미리 마중을 나가 넌지시 던진 말들 때문일까요? 강선비는 정난의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곧장 사랑채로 들어가 선호를 찾았습니다. 선호야, 아비가 왔다. 그동안 별일 없었느냐? 아버지의 물음에 선호는 묵묵부답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그동안 말 못할 고초라도 겪은 아이처럼 보여 강선비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그날 밤 강선빈의 저녁 식사 자리는 숨이 막힐 듯한 침묵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정나는 남편을 위해 갖가지 반찬을 차려내고 선호에게도 갓 지은 쌀밥과 고기 반찬을 밀어주었지만 아무도 숟가락을 선뜻 들지 않았습니다. 강선비는 밥상을 내려다보며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내가 없는 동안 마을에 이런저런 소문이 돌던데 어찌 된 일이오? 사람들이 자네를 두고 입방아를 냈는 이유가 무엇이오? 정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덕이 부족하여 집안 단속을 잘하지 못한 탓입니다. 송구합니다. 정난의 해명 아닌 해명은 강선비의 의심을 거두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오히려 변명 한마디 없는 걸 보니 찔리는 게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강선비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내 집안의 법도는 화목과 정직이거늘 어찌하여 남부끄러운 소문이 담장을 넘는단 말이오. 앞으로 내 눈으로 직접 지켜볼 터이니 행실에 각별히 유의하시오라고 엄하게 말했습니다. 정나는 억울함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남편 앞이라 차마 눈물을 보일 수 없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동희는 무거운 분위기에 겁을 먹고 밥그릇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고 선호는 곁눈질로 정난의 떨리는 손을 보았지만 모른 척 외면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칠성내는 제 집 드나들듯 강선비네를 찾아와 알게 모르게 정난을 긁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강선비가 보는 앞에서는 아이고 세 사람이 살림 솜씨가 야무지네요 라고 칭찬하는 척하다가도 강선비가 잠시 자리를 비우면 정난에게 다가와 남편 오니까 꼬리치는 꼴하고는 언제까지 그 가면이 통할 것 같아 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정난은 칠성내에게 나가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오히려 어른한테 대든다
성질이 사납다는 누명을 쓸까봐 꾹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칠성내는 정난의 침묵을 약점 삼아 더욱 기고만장해졌고 집안의 작은 일 하나하나를 트집 잡아 강선비에게 고자질할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선호의 방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선호가 아끼던 벼루가 바닥에 떨어져 깨진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선호가 실수로 팔꿈치로 친 것이었지만 마침 방 청소를 하러 들어왔던 정난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소리를 듣고 달려온 강선비는 깨진 벼루와 당황한 정난, 그리고 겁에 질린 선호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칠성내가 마당에 있다가 이 광경을 보고는 쪼르르 달려와 어머나 세상에 저 귀한 벼루를 세 사람이 청소하다가 깼나 보네? 아니면 혹시 선호도련님이 공부하는 게 꼴보기 싫어서 일부러 그런 건가? 라며 불난집에 부채질을 했습니다. 강선비의 눈썹이 꿈틀거리며 정난을 향했고 정난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선호가 나서서 제가 그랬습니다라고 말하려 입을 떼려는 순간 정난이 한 발 앞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청소를 하다가 그만 실수로 떨어뜨렸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정난은 선호가 아버지에게 꾸중을 들을까봐 그리고 혹여나 벼루를 깬 일로 선호가 기가 죽을까봐 자신이 모든 잘못을 뒤집어 쓴 것이었습니다. 강선비는 한숨을 내쉬며 부주의하군. 물건 하나를 다룸에도 정성이 부족하니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오. 나가 보시오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난은 쫓겨나듯 방을 나왔고 선호는 닫히는 문 너머로 사라지는 정난의 뒷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덮어준 계모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는 첫눈이 소복하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은 온 세상을 깨끗하게 덮어주었지만 강선빈의 집안에 쌓인 오해와 불신의 벽은 덮지 못했습니다. 부엌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눈물을 훔치는 정난의 어깨 위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고 사랑채에서 책을 읽는 강선비의 한숨 소리는 깊어만 갔습니다. 칠성내는 자신의 말이 맞아떨어졌다며 쾌재를 불렀고 마을 사람들은 내일 아침 우물가에서 나눌 새로운 이야깃거리에 기대감을 품고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눈 속에 파묻힌 씨앗이 봄을 기다리듯 정난의 진심 또한 차가운 시련 속에서도 묵묵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폭풍전야처럼 위태로운 고요함이 마을을 감싸고 다가올 더 큰 사건을 예고하며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겨울은 깊어질 대로 깊어져 온 세상이 하얀 눈 속에 파묻힌 듯 고요하고 처마 밑에는 수정 같은 고드름이 어른 팔뚝만하게 매달려 있는 어느 혹독한 날이었습니다. 밤새 내린 눈은 무릎까지 차올라 마을길을 지워버렸고 산짐승조차 발자국을 남기기를 두려워할 만큼 매서운 바람이 골짜기를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강선빈의 집마당에도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지만 그 누구 하나 나와서 눈을 쓸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날씨는 살을 내는 듯 차가웠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바깥 날씨보다 더 썰렁하게 느껴졌는데 이는 단순히 군부를 덜 댔기 때문이 아니라 식구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불신의 벽이 두껍게 얼어붙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난은 이른 새벽부터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식구들이 세수할 따뜻한 물을 데웠지만 그녀의 정성을 알아주는 이는 아무도 없는 듯 했습니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선호의 친어머니, 즉 강선비의 전처가 세상을 떠난 기일이었습니다. 집안에는 아침부터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고 강선비는 하루 종일 사랑방에 틀어박혀 고인을 추모하며 글을 읽거나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정난은 전처의 제사를 정성껏 모시는 것이야말로 세 사람 된 도리라 생각하고 며칠 전부터 장을 받아가 제수용품을 장만하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녀는 가장 좋은 쌀을 골라 떡을 찌고 북어포를 다듬고 과일을 닦으며 혹시라도 소홀함이 있을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호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는데 어머니 없는 제사를 받아야 하는 어린 아들의 슬픔이 그만큼 깊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선호는 하루 종일 어머니가 쓰시던 방에 들어가 유품을 만지작거리며 그리움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사단은 바로 그 유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선호는 어머니가 시집 올 때 가져왔다는 귀한 옥놀이개를 꺼내 들고 있었는데 영롱한 초록빛이 감도는 그 놀이개는 강선비가 아내를 얼마나 아꼈는지를 보여주는 징표이기도 했습니다. 선우는 놀이개를 손에 쥐고 어머니의 채취를 느끼려는 듯 얼굴에 비벼보기도 하고 불빛에 비춰보기도 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혹시 아버지가 들어오시는 건 아닐까 아니면 새어머니가 들어오는 건 아닐까 하여 황급히 놀이개를 감추려 했습니다. 그 순간 선호의 손에서 미끄러진 옥놀이개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챙그랑하는 맑고도 비극적인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선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고 바닥에는 깨져버린 옥구슬과 끊어진 매듭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어린 선호는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면 불같이 화를 내실 것이 분명했고 무엇보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가장 소중한 물건을 망가뜨렸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선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깨진 조각들을 주워 모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정난의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지자 선호는 당황한 나머지 깨진 놀이개 조각들을 엉겁결에 방 한구석에 놓여있던 정난의 반댕고리 함 속에 쑤셔 넣고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는 척을 했습니다. 정난은 도련님, 제사 지낼 시간이 다가오니 목욕제게 하셔야지요라고 부드럽게 말하며 들어왔다가 선호가 자는 줄 알고 조용히 옷까지만 챙겨서 나갔습니다. 선호는 이불 속에서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를 들으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제사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일손을 돕겠다고 하나둘 모여들었는데 개중에는 칠성내도 끼어 있었습니다. 칠성내는 남의 집 제사 음식을 얻어먹을 욕심과 더불어 뭔가 흠잡을 거리가 없을까 하는 호기심으로 눈을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고 세 사람이 고생이 많네. 전실 제사상 차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말이야. 라며 비꼬는 듯한 위로를 건네고는 부엌과 마루를 오가며 참견을 해댔습니다. 강선비는 의관을 정제하고 엄숙한 표정으로 대청마루에 앉아 제사상을 점검하고 있었고 정나는 부엌에서 갓 지은 밥과 국을 나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강선비가 문득 생각난 듯 선호를 불렀습니다. 선호야, 내 어미가 아끼던 옥놀이개를 가져오너라. 오늘 제사상에 같이 올려 영혼이나마 위로해드리고 싶구나. 선호는 아버지의 말에 심장이 샜는 듯 했습니다. 그는 우물쭈물하며 대답을 못하고 서 있었고 강선비는 무얼 하느냐 어서 가져오지 않고라며 재촉했습니다. 선호가 계속 머뭇거리고 있자 강선비는 이상한 낌새를 채고 직접 선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정난과 칠성내 그리고 동희도 영문을 모른 채 강선비의 뒤를 따랐습니다. 선호의 방에 들어선 강선비는 여기저기를 둘러보다가 보이지 않자 놀이개를 어디다 두었느냐라고 다그쳤습니다. 바로 그때 칠성내가 나서서 오지랖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도련님이 잃어버리셨나? 그 귀한 걸? 그러면서 칠성내는 방 안에 있던 정난의 반쨋고리함을 가리키며 어머, 저게 웬 반짝이는 거야? 라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칠성내가 잽싸게 달려가 반댐고리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붉은 실타래 사이로 처참하게 깨진 옥놀이개 조각들이 숨겨져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칠성내는 기다렸다는 듯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세상에, 이게 뭐야? 옥놀이개가 박살이 났네. 박살이 났어. 아니, 이게 왜 세 사람 반쨋고리에 들어있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정난에게 쏠렸고 정난은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강선비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가 이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깨진 조각을 집어들고는 정난을 노려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부인, 이게 어찌 된 일이오? 어찌하여 죽은 사람의 물건이 당신 반제꼬리에서 깨진 채로 나오는 것이오? 정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맹세코 그 누리개에 손을 댄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의 구석에 서서 파랗게 질린 채 입술을 깨물고 있는 선호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선호의 눈빛은 공포와 애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정나는 직감적으로 선호가 실수로 깨뜨리고는 겁이 나서 자신의 함에 숨겼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정난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아니라고 말하면 도련님이 거짓말쟁이가 되고 아버님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오늘은 친어머니의 제삿날인데 도련님이 꾸중을 듣고 상처를 입게 해서는 안 된다. 정나는 짧은 순간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털썩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리며 거짓 자백을 했습니다. 서방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그 놀이개가 너무 고와 보여서 잠시 구경하려다 그만 실수로 떨어뜨렸습니다. 겁이 나서 숨겨두었는데 이렇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정난의 말에 방아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칠성내는 어머 세상에 욕심낼 걸 내야지. 전처 물건을 탐내다가 깨먹어. 아주 못됐네. 못됐어라며 혀를 찼습니다. 강선비는 배신감과 실망감에 치를 떨며 소리쳤습니다. 내 자네를 믿고 집안을 맡겼거늘 어찌 마음보가 그토록 옹졸하단 말이오. 죽은 사람 물건을 탐내다니 자네가 사람이오? 강선비의 호통소리가 집안을 쩌렁쩌렁 울렸고 선호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동희는 엄마가 혼나는 모습에 놀라 엄마 하며 울음을 터뜨렸지만 정나는 동희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바닥만 내려다보았습니다. 강선비는 깨진 놀이개를 소매에 넣고는 차갑게 명했습니다. 당장 나가시오. 내 오늘 제사는 자네 없이 지낼 것이니 꼴도 보기 싫소. 저기 행랑채 찬방에 가서 근신하고 있으시오. 그것은 안주인으로서의 권위를 박탈당하고 하인들이나 머무는 곳으로 쫓겨나는 치욕적인 처사였습니다. 정나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눈물을 삼키며 방을 나갔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칠성내의 비웃음 섞인 속삭임과 마을 안악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꽂혔지만 정나는 묵묵히 받아내며 차가운 눈보라가 몰아치는 마당을 가로질러 행랑채로 향했습니다. 찬방은 불을 떼지 않아 냉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정나는 얇은 치마 저고리 하나만 걸친 채 거적대기 위에 앉아 몸을 웅크렸습니다. 밖에서는 휘잉하는 바람 소리가 귀신 울음소리처럼 들려왔고 문틈으로 황소바람이 들어와 뼛속까지 시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정난의 몸보다 더 시린 것은 그녀의 마음이었습니다. 억울함보다는 자신이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지키고 싶은 선호의 마음이 다치지 않았기를. 그리고 강선비가 너무 상심하지 않기를 바라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녀는 언손을 비비며 도련님, 부디 오늘 밤 편안히 주무세요. 이 어미가 다 안고 가겠습니다. 라고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한편 사랑채에서는 제사가 진행되었지만 분위기는 침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강선비는 술잔을 올리면서도 손을 떨었고 선호는 절을 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와 사람들은 선호가 어머니를 그리워해서 우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사실 선호의 눈물은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자신을 대신해 쫓겨난 새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인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선호는 제사상 너머로 보이는 어두운 행랑채 쪽을 자꾸만 힐끔거렸습니다. 저 차가운 곳에 새어머니가 홀로 떨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바발이 모래알처럼 느껴져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갈 때쯤 칠성내는 신이 나서 동네방네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어.
그 여자가 옥놀이개를 훔치려다가 깼다니까? 강선비가 아주 대노해서 내쫓았어. 이제 그 집 살림은 끝장난 거지 뭐. 칠성내의 입을 통해 전해진 이야기는 사레사리부터 정난이 평소에도 전처의 폐물을 탐냈다는 둥, 선호를 구박했다는 둥, 온갖 악의적인 내용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그 착한 얼굴을 하고 도둑질을 해 라며 정난을 욕했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각. 동희는 몰래 이불 속을 빠져나와 행랑채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추워. 나랑 같이 자. 동희는 덜덜 떨며 정난의 품을 파고들었습니다. 정난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자신의 몸에 아들이 닿으면 감기라도 들까봐 밀어내려 했지만 동희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잖아. 내가 다 알아. 엄마는 남의 물건 손대는 사람 아니잖아. 어린아들의 믿음 섞인 말 한마디에 정난은 그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동희를 꼭 껴안고 소리 죽여 울었고 그 뜨거운 눈물이 동희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시각 선호 역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베개 밑에 숨겨두었던 깨진 옷굿을 조각 하나를 꺼내쥐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문창 오지에 은은하게 비치는데 선호의 귀에는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새어머니의 흐느낌처럼 들렸습니다. 내가 말했어야 했는데 왜 나를 감싸주신 걸까? 나는 어머니를 그렇게 미워했는데. 선호의 마음속에서 단단하게 닫혀있던 빗장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앉아 방문을 열어보려다 다시 닫기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 이대로 있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은 그쳤지만 세상은 더욱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강선비는 아침 일찍 일어나 정난이 있는 행랑채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사랑채에서 책만 읽었습니다. 정난은 뻣뻣하게 굳은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가서 아침밥을 지으려 했지만 쌀독에 손을 넣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동상에 걸려 붉게 부어올랐고 얼굴은 쾌숙하게 여위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비틀거리는 몸으로 불을 지피고 밥을 안 쳤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식구들은 굶는다는 일념 하나로 버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정난의 모습을 먼발치에서 지켜보던 왕할머니는 혀를 차며 지팡이를 짚고 강선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왕할머니는 어젯밤 칠성내가 떠들고 다니는 소리를 듣고 뭔가 석연치 않음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복의 강선비, 안에 있는가? 왕할머니의 걸걸한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선비가 놀라 나오자 왕할머니는 대뜸 호통을 쳤습니다. 자네는 글만 읽어서 세상 물정을 그리도 모르는가? 눈앞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네. 내 오늘 이 집구석 돌아가는 꼴을 좀 봐야겠네. 왕할머니의 등장은 꽉 막힌 이 집안의 숨통을 트여줄지 아니면 더 큰 파란을 일으킬지 알 수 없는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난은 부엌 문틈으로 왕할머니와 강선비가 마주선 모습을 보며 가슴을 졸였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이 풀리는 것은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 소동이 조용히 지나가고 다시 예전처럼, 아니 예전보다 조금은 더 따뜻하게 식구들 밥을 해먹일 수 있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고 드러나기 시작한 진실은 눈 속에서 움트기 시작한 새싹처럼 흙을 뚫고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은 여전히 매서웠지만 그 바람 끝에는 변화의 조짐이 실려 있었습니다. 왕할머니의 쩌렁쩌렁한 호통 소리에 마당에 쌓여있던 눈조차 움찔하는 듯했고 사랑채 문을 열고 나온 강선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여 허둥지둥 마당으로 내려섰습니다. 평소 점장기로 소문난 강선비였지만 마을의 큰 어른이신 왕할머니가 지팡이까지 휘두르며 진노하신 모습을 보자 예의를 갖추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왕할머니는 강선비가 인사를 올리기도 전에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으며 혀를 찼는데
그 소리가 마치 죄인을 심판하는 판관의 망치 소리처럼 엄중하게 들렸습니다. 자네는 글 읽는 선비라는 사람이 어찌 책 속에 파묻혀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은 배우지 못했는가? 자네 집안에 귀한 보석이 굴러 들어왔는데 그걸 돌멩이 취급하며 내다 버리려 하다니 참으로 딱하고 한심한 노릇일세. 강선비는 왕할머니의 갑작스러운 질책에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보석이라니요? 저는 다만 집안의 법도를 어지럽히고 죽은 사람의 물건을 탐낸 죄를 물었을 뿐입니다. 그러자 왕할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대문 밖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거기 밖에서 엿듣고 있는 칠성내랑 동네 안악들 춥지들 않나? 다들 이리 들어와서 내 말을 들어보게. 오늘 내가 이 집구석의 해묵은 먼지를 좀 털어내야겠으니 왕할머니의 불호령의 대문 밖에서 기웃거리던 칠성내와 마을 사람들이 쭈뼛거리며 마당으로 들어섰고 그 뒤로 행랑채 문틈으로 겁에 질린 정난과 동희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모이자 왕할머니는 칠성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매섭게 몰아붙였습니다. 자네, 어제 이 집에서 옥놀이게 깨진 걸 보고 동네 방네 떠들고 다녔다지. 세 사람이 욕심부리다 깼다고? 자네 눈으로 똑똑히 봤나? 훔치는 걸 봤어? 아니면 깨는 걸 봤어? 칠성내는 왕할머니의 기세에 눌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애써 목소리를 높여 변명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반쟁고리함에 숨겨져 있었잖아요. 그게 훔친 게 아니면 뭐예요? 그리고 평소에도 선호 도련님 밥이랑 아들 밥이랑 따로 짓는 거 내가 다 봤다고요. 칠성내는 끝까지 자신의 말이 맞다고 우기며 분위기를 반전시키려 애썼습니다. 왕할머니는 칠성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혀를 끌끌 차며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렇지. 밥을 따로 짓지. 내가 그 꼴을 보려고 며칠을 이 집 담장 너머를 지켜봤네. 그런데 자네는 밥솥 뚜껑만 열어보고 그 속사정은 모르더군. 매일 새벽 흰 쌀밥이 담긴 솥은 누구 상으로 가고 시커먼 보리밥 솥은 누구 상으로 가던가. 자네 눈에는 그게 안 보이던가? 왕할머니의 지적에 칠성내는 입을 다물었고 마을 안악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선호 도련님 얼굴은 날이 갈수록 뽀얗게 피는데 정난이 얼굴은 반쪽이 됐어. 맞아. 동희도 며칠 전 배고프다고 울면서 다니는 걸 봤는데 왕할머니는 강선비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 지난 겨울 그 추운 날 자네 처가 냇가에서 빨래하는 걸 본 적 있는가? 얼음장을 깨고 손을 담가 빨래를 하는데 선호의 비단 옷은 행여 상할까봐 손으로 살살 비벼 빨고 제 아들 옷과 제 옷은 방망이로 대충 두들겨 빨더군. 손등이 터져서 피가 배어 나오는데도 호호 불어가며 선호 옷만 챙기던 그 여인이 고작 옥누리개 하나가 탐나서 훔쳤다고. 쌀독을 털어 선호에게 다 먹이고 자신은 누룽지로 끼니를 때우는 사람이 그깟 돌덩이가 탐이 났겠나. 왕할머니의 절절한 목소리에 강선비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한 번도 아내의 손을 자세히 들여다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강선비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행랑채 쪽에 서 있는 정난에게로 향했습니다. 얇은 저고리 소매 아래로 드러난 정난의 손은 동상에 걸려 붉게 부어 있었고 여기저기 찢어지고 갈라진 상처가 역력했습니다. 강선비는 순간 멍해진 머리로 어제의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정난이 죄를 자백할 때 그녀의 눈빛은 탐욕이 아닌 두려움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 뒤에 숨어있던 선호의 창백했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설마 강선비의 마음속에 거대한 의심의 덩어리가 걷히고 믿고 싶지 않은 그러나 믿을 수밖에 없는 진실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랑채 기둥 뒤에 숨어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선호가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선호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손에는 깨진 옥구슬 조각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선우는 정난이 있는 행랑채 쪽으로 달려가더니 정난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흐흑. 선우의 입에서 처음으로 터져나온 어머니라는 단어에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정난은 놀라서 선우를 일으키려 했지만 선우는 바닥에 이마를 포무며 오열했습니다. 아버님, 새어머니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어머니 유품을 만지다가 실수로 깨뜨렸어요. 너무 무섭고 겁이 나서 아버님께 혼날까봐. 그런데 새어머니가 들어오셨다가 그걸 보시고는 제 대신 뒤집어 쓰신 거예요. 제가 비겁해서 말을 못했어요. 흐엉. 선우의 고백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그러나 묵은 체증을 내려가게 하는 소나기처럼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린 아들의 떨리는 고백을 듣는 강선비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이를 지켜보던 마을 안악들도 옷소매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정나는 우는 선호를 와락 끌어 안았습니다. 아니다, 도련님. 아니에요. 내 잘못이다. 내가 곁에서 더 잘 살폈어야 했는데. 정나는 선호가 혹여 아버지에게 매라도 맞을까봐 끝까지 선호를 감싸려 했지만 이미 모든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선호는 정난의 품에 얼굴을 묻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가 우리 엄마 자리를 뺏은 줄 알고 미워했는데 저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줄도 모르고 그동안 쌓여있던 오해와 서러움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선비는 비틀거리며 정난과 선호가 있는 곳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심함에 치를 떨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선비는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정난의 거친 두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내 눈이 멀었었소. 보석을 진흙탕에 굴리고 천사를 도둑으로 몰았으니 내 이 죄를 어찌 다 갚겠소. 나를 용서하지 마시오. 나는 가장의 자격도 없는 놈이오. 강선비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정나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방님, 아닙니다. 도련님이 이제라도 마음을 열어주셨으니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왕 할머니는 지팡이로 바닥을 탁 치며 칠성내를 노려보았습니다. 보았느냐? 이것이 진실이다. 남의 가정사에 콩나라 판나라 하며 이간질하고 없는 말 지어내어 사람 피를 말리더니 이제 속이 시원한가? 칠성내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져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마을 안악들도 칠성내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머, 정말 못됐네. 멀쩡한 사람 잡을 뻔했잖아. 앞으로 저 여자 말은 콩으로 메주를 섰대도 믿지 말아야지. 칠성내는 견디다 못해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더니 도망치듯 대문 밖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왕 할머니는 그제야 만족스러운 듯 허어 웃으며 강선비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오해가 풀렸으니 집안 단속을 다시 하게. 그리고 저 착한 사람, 더 이상 찬방에 두지 말고 따뜻한 아랫목으로 들이게. 마음의 빚은 평생 갚아도 모자랄 테니 두고두고 잘해주고. 강선비는 왕 할머니에게 허리 숙여 깊이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할머니의 지혜 덕분에 제 눈이 뜨였습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왕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돌아갔고 마당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지만 그 고요는 예전의 차가운 정막과는 다른 따스하고 평화로운 기운이 감도는 고요였습니다. 강선비는 정난을 부축하여 일으키고 선호와 동희의 손을 잡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동안 냉기만 감돌던 안방 아궁이에 강선비가 직접 장작을 가득 넣고 불을 지피자 방바닥이 금세 뜨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난은 아직도 눈물이 그치지 않는 선호의 얼굴을 닦아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련님, 이제 다 괜찮습니다. 울지 마세요. 이 어미는 도련님이 어머니하고 불러준 그 한마디면
천냥 빚을 갚은 것보다 더 기쁩니다. 선호는 훌쩍이면서도 정난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동희도 형 옆에 딱 달라붙어 앉았습니다. 형아, 이제 엄마 미워 안 할 거지? 나랑도 놀아줄 거지? 천진난만한 동희의 물음에 선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응, 동희야. 미안해. 내가 형 노릇 못해서 미안해. 이제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두 형제가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모습에 정난과 강선비의 얼굴에도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지만 방 안은 훈훈한 온기로 가득 찼고 벽에 걸린 등잔불마저 춤을 추듯 일렁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정난은 부엌으로 들어가 솜씨를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강선비가 물을 길어다 주고 선호가 아궁이에 불을 때 주었으며 동희가 옆에서 제잘거리며 심부름을 했습니다. 정난은 쌀독을 열어 하얀 쌀을 듬뿍 퍼서 큰 솥에 앉혔습니다. 더 이상 두 개의 솥을 걸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온 가족이 다 함께 먹을 하얀 이 밥을 짓는 밥 냄새가 구수하게 퍼져나가고 된장찌개 보글거리는 소리가 경쾌한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저녁 밥상은 소박했지만 그 어느 진수성찬보다 풍성했습니다. 강선비는 숟가락을 들기 전 정난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인, 그동안 내 무심함으로 흘리게 한 눈물, 앞으로 웃음으로 다 갚아주겠소. 고맙고 또 미안하오. 정난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볼은 발그레하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선호는 자신의 밥그릇에 있는 고기 반찬을 집어 정난의 밥숟가락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그동안 저 때문에 못 드셨잖아요. 그 모습을 본 동희도 질세라 자신의 반찬을 아빠 밥그릇에 옮겨주며 온 가족이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가족들은 한 이불을 덮고 나란히 누웠습니다. 창밖에는 바람이 불었지만 문풍지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더 이상 무섭거나 춥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선호는 정난의 팔을 베고 누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내일은 저랑 같이 어머니 산소에 가요. 가서 우리 새어머니 자랑도 하고 제가 잘못했던 것도 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난은 선호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며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자꾸나. 친어머니께서도 기뻐하실 게다. 강선비는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정난의 손을 잡고 잠이 들었습니다. 집안을 짓누르던 어둠의 그림자는 완전히 걷히고 밝은 달빛이 마루 깊숙이 들어와 그들의 단잠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깨진 옥놀이개는 다시 붙일 수 없겠지만 그 대신 가족이라는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보석을 얻게 된 강선비네 집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평온하게 깊어갔습니다. 시련 뒤에 찾아온 행복은 더욱 값지고 단단하다는 것을 보여주듯 그들의 숨소리는 평화로운 화음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매섭게 몰아치던 눈보라가 거짓말처럼 뚝 그치고 강선빈의 집 지붕 위로 따스한 아침 햇살이 축복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밤에 그 소란스럽고 가슴 아팠던 사건들은 하얗게 쌓인 눈 속에 파묻혀 정화된 듯 집안 구석구석에는 평온하고 안온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정나는 여느 때보다 일찍 눈을 떴지만 몸의 피곤함보다는 마음의 가벼움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고 부엌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사뿐거렸습니다. 부엌 문을 열자 차가운 냉기 대신 은은한 온기가 느껴졌는데 이는 강선비가 밤사이 아궁이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몇 번이나 나와서 장작을 채워 넣었기 때문임을 정나는 금세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솥뚜껑을 여는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경쾌하게 울려 퍼졌고 정나는 이제 더 이상 두 개의 솥을 걸 필요 없이 하나의 큰 솥에 온 식구가 배불리 먹을 하얀 쌀을 씻어 앉히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아침 밥상이 차려지자 안방에서는 기분 좋은 웅성거림이 들려왔는데 선호와 동희가 서로 먼저 이불을 개겠다고 실랑이를 벌이는 소리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동희의 칭얼거림이나 선호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겠지만 지금은 까르르 넘어가는 웃음소리가 방문을 넘어 마루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정난이 밥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서자 선호가 벌떡 일어나 방문을 열어주며 어머니 무거우시죠? 제가 들게요라며 살갑게 굴었습니다. 그 어머니라는 말이 정난의 귀에는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게 들렸고 그녀는 밥상을 내려놓으며 선호의 손을 지그시 잡아주었습니다. 강선비 또한 흐뭇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허허 오늘 아침 밥맛은 꿀맛이겠구나라며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강선비는 식구들을 불러 모아 오늘은 날이 맑으니 다 같이 선호, 어미 산소에 다녀오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선호가 지난밤 정난에게 부탁했던 일이기도 했고 강선비로서도 죽은 아내에게 집안의 평화를 고하고 새로운 안주인인 정난을 정식으로 인사시키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은 정성스럽게 마련한 재물과 꽃을 들고 뒷산을 오르기 시작했는데 눈 덮인 산길은 미끄럽고 험했지만 그들의 발걸음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강선비가 앞장서서 눈을 치우며 길을 헹고 선호는 정난의 손을, 정난은 동희의 손을 잡고 서로를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산을 올랐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지만 맞잡은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온몸을 녹여주어 추위를 느낄 새가 없었습니다. 산 중턱에 자리 잡은 전처의 묘소는 하얀 눈이 소복하게 덮여 있어 마치 포근한 소미불을 덮고 잠든 듯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강선비와 가족들은 묘소 주변에 눈을 쓸어내고 돗자리를 깐 뒤 준비해 간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올렸습니다. 선호는 묘비 앞에 엎드려 한참을 흐느끼다가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 어리석어서 새어머니를 힘들게 하고 아버지 속도 많이 썩여드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안 그럴게요. 저한테는 이제 어머니가 두 분이세요. 낳아주신 어머니와 길러주시는 어머니, 두 분 모두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될게요. 선호의 의젓한 다짐은 산울림이 되어 골짜기로 퍼져나갔고 듣는 이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습니다. 정난도 조심스럽게 묘비 앞으로 다가가 술잔을 올리고 나직이 고했습니다. 형님, 제가 많이 부족하여 도련님 마음을 일찍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저 세상에서 편히 쉬십시오. 도련님은 제가 제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훌륭한 선비로 키워내겠습니다. 그리고 동희와도 친형제처럼 우애 있게 지내도록 잘 보살필 테니 지켜봐 주십시오. 정난의 진심 어린 맹세는 바람을 타고 묘비 주위를 감돌았고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나뭇가지에 쌓여있던 눈이 툭 하고 떨어지며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강선비는 두 여인의 깊은 마음에 감동하여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파란 하늘에 떠있는 흰 구름이 마치 전처의 미소처럼 보였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우물가에 모여있던 안악들이 강선빈의 가족을 보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따가운 눈총과 수군거림이 있었겠지만 이제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왕 할머니가 이미 마을 전체에 정난의 지극한 정성과 선호의 효심에 대해 소문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안악들은 정난에게 다가와 아이고, 댁이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지? 우리가 오해해서 미안해. 그렇게 속 깊은 줄도 모르고 칠성내 말만 믿고 떠들었네라며 진심으로 사과를 건넸습니다. 정난은 아닙니다. 제가 덕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데요. 이제라도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며 온화한 미소로 그들의 사과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때 저만치서 칠성내가 물동이를 이고 오다가 강선빈의 가족과 마을 사람들을 보고는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 마을에서 왕따가 된 처지라 감히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왕 할머니가 칠성내를 발견하고는 이보게 거기 숨지 말고
이리 와서 사과하게 라고 호통을 쳤지만 칠성내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져서는 물동이도 팽개치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스꽝스러운지 마을 사람들 모두가 배를 잡고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소리는 마을의 묵은 갈등과 오해를 씻어내는 시원한 빗물과도 같았습니다. 강선비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마다 깨달음의 때가 다른 법이니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오라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오자 강선빈의 집 마당에는 매화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 향긋한 꽃내음이 가득 찼습니다. 계절의 변화와 함께 집안의 풍경도 완전히 달라졌는데 사랑채에서는 선호와 동희의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선호는 아버지를 닮아 학문에 재능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난의 든든한 지원 속에 공부에 매진하여 서당 훈장님으로부터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동희 또한 형의 어깨 너머로 글을 배우며 천자문을 줄줄 외우게 되었고 형이 공부할 때면 옆에서 먹을 갈아주거나 책장을 넘겨주는 등 껌딱지처럼 형을 따랐습니다. 정나는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며 그 흐뭇한 광경을 지켜보곤 했는데 그녀의 입가에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는 듯한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나는 봄나무를 캐러 들판으로 나갔다가 향긋한 쑥과 냉이를 한 바구니 가득해 왔습니다. 그녀는 오늘 저녁 식탁에 봄 향기를 가득 채워주고 싶어 부지런히 손을 놀렸습니다. 쑥을 넣어 끓인 쑥국의 구수한 냄새와 냉이를 넣어 무친 나물의 상큼한 향기가 부엌을 가득 메웠고 정나는 특별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화전화짐을 붙이기 위해 진달래꽃을 따다가 찹쌀 반죽 위에 예쁘게 수놓았습니다. 지글지글 기름 냄새와 함께 피어오르는 고소한 향기는 집 밖으로까지 퍼져나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할 정도였습니다. 해 진력이 되어 강선비가 서책을 정리하고 나오자 마루에는 봄꽃처럼 화려하고 풍성한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와, 꽃 부침개다. 동희가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들었고 선우도 침을 꼴깍 삼키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선비는 상을 둘러보며 부인의 솜씨가 날로 좋아지니 내가 벼슬길에 나가는 것보다 집에서 부인이 해주는 밥 먹는 게 더 좋구려라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정나는 서방님도 참 채신 없이 아이들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하며 얼굴을 붉혔지만 그 붉어진 볼은 진달래꽃보다 더 곱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가족들은 둘러앉아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며 밥을 먹었는데 그 모습은 세상 그 어떤 부귀영화와도 바꿀 수 없는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선호가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정난에게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곱게 접은 종이였는데 펴보니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을 다해 쓴 한글 편지였습니다. 어머니, 낳아주신 은혜보다 길러주신 은혜가 더 크다는 말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를 위해 추운 날 빨래터에서 고생하시고 맛있는 건 저 다 주시고 그 마음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선우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편지를 읽어 내려가자 정난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편지지를 적셨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그동안의 고생과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고 가슴 벅찬 감동만이 남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정난은 선호를 와락 끌어안으며 고맙다, 고마워. 내 아들이 되어줘서 정말 고맙다라고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동희도 나도 엄마 사랑해 하며 정난의 등 뒤로 달려와 매달렸고 강선비는 그 세 사람을 큰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네 식구의 그림자가 호롱불 빛을 받아 벽에 하나로 뭉쳐지며 흔들렸는데 그것은 마치 비바람에도 끄떡없는 튼튼한 거목처럼 보였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강선빈의 집 창호지 문 밖으로 새어 나오는 웃음소리는 끊이지 않았고 하늘에 떠있는 달림도 그 모습이 흐뭇한지 구름 뒤에서 살포시 얼굴을 내밀고 환하게 비추어 주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선우는 장성하여 과거에 급제하고 훌륭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높은 자리에 올라서도 늘 고향에 계신 계모 정난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람들에게 나를 만든 건 파라리 우리 어머니의 눈물과 사랑이었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동이 또한 형의 도움을 받아 무관이 되어 나라를 지키는 장군이 되었고 두 형제의 우애와 효심은 나라 전체에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강선비와 정난은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되어서도 서로를 아끼고 위하며 행복한 노년을 보냈고 그들의 집은 언제나 웃음과 사랑이 넘치는 마을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칠성내는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정난에게 찾아와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는데 정난은 그녀를 따뜻하게 맞아주며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해 보냈습니다. 그 후로 칠성내는 남을 험담하는 버릇을 고치고 마을의 파진이를 도맡아 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악한 마음도 지극한 사랑 앞에서는 눈 녹듯 사라지고 선하게 바뀔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왕할머니는 백수를 누리며 오래오래 살다가 어느 날 잠자듯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셨는데 장례식에는 강선빈의 가족을 비롯한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그녀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을 향해 갑니다. 어느 늦은 밤, 정나는 늙고 주름진 손으로 손자들을 재우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마음씨 착한 어머니와 두 아들이 살았단다. 아이들은 할머니의 구수한 목소리에 스르르 눈을 감고 꿈나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정나는 잠든 아이들의 이불을 덮어주고 밖으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는데 그중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정난을 향해 윙크를 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아마도 선호의 친어머니가 보내는 감사의 인사가 아닐까 생각하며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밤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며 사각거리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고 마을의 개 짖는 소리도 잦아든 고요한 시각입니다. 강선빈의 집 안방에 호롱불이 끄물거리다 훅 하고 꺼지자 온 집안은 평화로운 어둠 속에 잠겨들었습니다. 착한 마음은 복을 부르고 진실한 사랑은 얼어붙은 땅에서도 꽃을 피운다는 사실을 밤하늘의 별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정난의 따뜻한 밥 짓는 냄새와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전해져 세상 모든 근심 걱정 다 잊고 포근하고 달콤한 잠을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매서운 추위가 물러가고 얼어붙었던 계곡물 소리가 다시 경쾌하게 들려오기 시작할 무렵 강선빈의 집 담장 너머로는 향긋한 봄나물 냄새와 함께 사람 사는 온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지난 겨울의 그 소란스러웠던 사건은 마치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옛말처럼 가족들의 마음을 하나로 단단하게 묶어주는 계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강선빈의 집 앞을 지나갈 때면 발걸음을 멈추고 담장 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부러움 섞인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정난이 마당에 나와 장독대를 닦고 있으면 지나가던 안악들이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네고 살림의 지혜를 한 수 배워가려는 발길이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난의 하루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그 분주함 속에는 예전과 다른 기쁨과 활력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녀는 새벽 일찍 일어나 제일 먼저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가족의 건강을 비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그 뒷모습에서는 더 이상 고단함이나 외로움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도 그녀는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에 맞춰 콧노래를 불렀고 솥에서 구수한 밥 냄새가 퍼지면 사랑채에서 공부하던 선우와 마당을 쓸던 동이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부엌으로 달려와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잡고 애교를 부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나는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배가 많이 고팠구나 하며 아이들의 볼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마을의 왕할머니는 이제 강선빈의 집에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마실을 자주 나오셨습니다. 할머니는 툇마루에 앉아 정난이 내어온 따뜻한 차를 마시며 내 평생 수많은 사람을 보았지만 자네처럼
마음이 깊고 넓은 사람은 처음 보네. 그 진심이 하늘에 닿아 복을 내리는 거야. 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나는 그럴 때마다 부끄러워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왕할머니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는 지난 세월 가슴속에 응어리졌던 서러움을 말끔히 씻어내주는 치료약과도 같았습니다. 왕할머니가 다녀가시는 날이면 집안에는 더욱 훈훈한 기운이 감돌았고 강선비 또한 아내를 인정해주는 어른의 말씀에 어깨가 으쓱해지곤 했습니다. 한편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마을 사람들의 눈총을 받게 된 칠성내는 한동안 두문불출하며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가는 것조차 사람들의 눈을 피해 새벽이나 늦은 밤을 이용해야 했고 혹여 길에서 사람을 마주치면 고개를 푹 숙이고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입 한 번 잘못 놀려 남의 가슴에 못을 박으려 했던 대가는 혹독한 외로움과 부끄러움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칠성내의 집 굴뚝에서는 연기조차 제대로 피어오르지 않는 날이 많았고 그녀의 마당에는 잡풀만 무성하게 자라나 그녀의 황량한 마음을 대변해주는 듯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정나는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그녀는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이라 해서 그가 고통받는 것을 즐거워할 만큼 모진 성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정나는 갓 담근 김치와 따뜻한 떡을 광주리에 넉넉히 담아 칠성내 집을 찾아갔습니다. 살인문 밖에서 칠성내 형님 안에 계십니까? 하고 조심스럽게 부르자 방 안에서 기척이 들리는가 싶더니 한참 동안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나는 포기하지 않고 형님, 접니다. 맛있는 거 좀 해서 같이 나눠 먹으려고 왔어요. 문 좀 열어보세요. 하며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한참 뒤에야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열리고 칠성내가 헝클어진 머리에 패숙해진 얼굴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정난을 보자마자 놀라움과 미안함에 어쩔 줄을 몰라하며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자네가 여길 왜? 나 같은 년이 뭐가 예쁘다고. 칠성내가 말끝을 흐리며 눈물을 글썽이자 정나는 얼른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지난 일은 다 지난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법이지요. 이웃끼리 등 돌리고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어서 들어오세요. 떡 식기 전에 같이 먹어요. 정난의 따뜻한 위로에 칠성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칠성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는데 그녀는 정난의 넓은 아량에 감복하여 자신의 험담하는 버릇을 고치기로 맹세했습니다. 칠성내는 마을 곳곳을 다니며 정난의 칭찬을 하고 다녔고 마을에 봐준 일이 있을 때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일손을 도왔습니다. 또한 정난이 바쁠 때면 강선빈의 집에 와서 반일을 거들어 주거나 아이들을 봐주기도 하며 지난날의 잘못을 갚으려 애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내의 변화된 모습에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행동을 보며 차츰 마음을 열고 다시 이웃으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정난의 용서가 한 사람을 개과천선하게 하고 마을 전체의 화합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계절은 흘러 어느덧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드는 풍요로운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강선빈의 논과 밭에도 곡식이 알알이 연그러 고개를 숙였고 감나무에는 붉은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가을 햇살을 받고 있었습니다. 올해 농사는 그 어느 해보다 풍년이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것 또한 강선빈의 집안의 화목한 기운 덕분이라며 입을 모았습니다. 추수하는 날 강선비와 정나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벌였는데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뱁살로 지은 고슬고슬한 밥과 돼지 수육, 갖가지 나물 반찬들이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졌습니다. 선호와 동희는 새 옷을 차려입고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신이 났습니다. 이제 제법 의젓해진 선호는 어른들에게 공손하게 술을 따르며 인사를 올렸고 동희는 형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심부름을 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두 형제의 의에 깊은 모습을 보며 강선비는
자식 농사도 풍년이네, 풍년이야 하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선우는 동희의 입에 몰래 고기 한 점을 넣어주며 맛있지? 많이 먹고 쑥쑥 커라 하고 속삭였고, 동희는 볼이 미어지도록 고기를 오물거리며 형을 향해 해맑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정란의 눈에는 흐뭇함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갈 무렵 강선비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란을 사람들 앞으로 불러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이렇게 풍성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여기 있는 제 아내 덕분입니다. 집안에 들어온 복덩이 같은 아내가 저와 아이들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었기에 제가 글 공부에도 매진할 수 있었고 집안이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강선비의 갑작스러운 공개 칭찬에 정란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져 고개를 들지 못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며 환호했습니다. 아묘, 그렇고 말고요. 정란이가 우리 마을의 보배지요. 사람들의 환호 속에 정란은 생애 최고의 행복을 맛보았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집안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보름달이 휘영청 밝게 떠올라 마당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가을 귀뚜라미 소리가 자장가처럼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정란은 뒷정리를 마치고 마루에 걸터앉아 달을 올려다보며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선호가 조용히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많이 힘드셨죠? 어깨 좀 주물러 드릴게요. 선호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정란의 뭉친 어깨를 정성껏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시원하고 따뜻한지 정란은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련님, 공부하느라 피곤할 텐데 어서 들어가 자야지요. 정란의 말에 선우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랑 이렇게 앉아서 달 구경하는 게 제일 좋아요. 어머니, 제가 나중에 과거에 급제하면 어머니 가마 태워드리고 호강시켜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선호의 기특한 말에 정란은 가슴이 뭉클해져서 선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도련님 장원 급제하는 모습 보는 게 내 소원이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살아서 꼭 네 효도를 다 받을게. 방 안에서는 강선비와 동희가 곤히 잠든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강선비는 동희를 팔베개 해주고 있었고 동희는 아빠의 품에 파고들어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습니다. 정란은 선우와 함께 방 안을 들여다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서로를 위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 어떤 혈육보다 더 진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삶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었습니다. 정란은 잠든 동희의 이불을 고쳐 덮어주고 강선비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선우는 더욱 학문에 정진하여 마을 훈장님의 수제자가 되었고 그의 글 읽는 소리는 마을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정란은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선우를 위해 밤참을 나르며 그의 곁을 지켰고 선우는 그런 어머니의 정성에 보답하듯 밤을 새워가며 책을 읽었습니다. 동희 또한 형을 본받아 무예를 익히기 시작했는데 마당에서 목검을 휘두르는 동희의 씩씩한 기합 소리는 집안에 활력을 더해 주었습니다. 정란은 두 아들이 각자의 꿈을 향해 자라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흘린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 가족들은 따뜻한 아랫목에 둘러앉아 군고구마를 까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하얀 눈이 소복소복 쌓여가고 있었지만 방 안은 화로의 온기와 가족들의 사랑으로 훈훈하기만 했습니다. 강선비가 옛날 이야기를 하나 꺼내놓으면 동희는 눈을 반짝이며 귀를 기울였고 선우는 어머니 정란의 무릎을 베고 누워 편안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란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지난날 겪었던 시련들이 오히려 지금의 행복을 더 값지게 만들어준 걸음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주니 더 바랄 것이 없구려. 강선비가 정난을 그윽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서방님. 저도 지금 이 순간이 꿈만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식구들 아프지 않고 이렇게 오순도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난의 소박한 바람에 강선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맞잡은 손은 세월의 흔적으로 거칠어졌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과 신뢰는 그 무엇보다 단단하고 매끄러웠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아이들의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이는 먹던 고구마를 손에 쥔 채 꾸벅꾸벅 졸다가 강선비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잠이 들었고 선우도 정난의 손길을 느끼며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정난은 아이들을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우리 아가. 정난의 부드러운 노랫소리는 방안을 감돌며 가족들을 평화로운 꿈나라로 안내했습니다. 창밖의 눈은 그치고 밤하늘에는 별들이 보석처럼 박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집들이 불을 끄고 잠든 고요한 시각, 강선빈의 집 지붕 위로 내려앉은 달빛은 유난히 따뜻하고 포근해 보였습니다. 찢어지고 상처 입었던 마음들이 사랑으로 치유되고 오해와 불신이 믿음으로 바뀌어 하나가 된 이 가족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며 추운 겨울밤 사람들의 마음을 덮여주는 난로 같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제 강선빈의 가족은 내일 아침 떠오를 태양을 기다리며 가장 편안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의 꿈속에는 향긋한 꽃내음과 따뜻한 봄바람,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정난의 따뜻한 마음처럼 포근한 이불 속에서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편안한 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착한 마음들이 복을 받고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믿음을 안고 말입니다.